자, 그리고 이분 모셔서 또 한 해 동안의 소회도 좀 들어보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받아서 또 질문 드리는 시간, 또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네. 유사남님뿐 아니라 우리 네. 정 대표님도 금년에 저희하고 제일 자주 보신 정말 분 중에 한 감사합니다. 분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상 그 정확하고 그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있고 네. 뭐라 그러죠? 대책 있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시청자분들 질문도 하나 네, 말미에 했으면 좋겠네요. 말미 정도에 이제 정광훈 대표 의견 쭉 듣고 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개 정도 드리는 시간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선 어제 빅테크 시장 반등 얘기. 있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최근에 사실 그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주요 네. 요인이라고 한다면 딱 눈에 보이는 요인이라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기 금리가 상승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고 했을 때 뭐 가령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매파성도 네.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 생각보다 리오프닝을 좀 빠르게 해 나가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결국은 좀 최근에 연일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밤사이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유가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금리 쪽에서 조금 장기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증시가 상승하는데 제일 큰 힘을 좀 주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게 좀 비관론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수급 측면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한번 그렇게 소개도 드렸던 것 같은데 풋콜 레이시오라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연일 지금 사상 최대치를 이제 풋 비중이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도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아마도 그 사실 풋을 그 해지용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거래가 확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뭔가 배팅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그 증시가 최근 한 달 정도는 약세를 보였으니까 여기에서 분명 수익을 취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이제 강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네. 심리적인 포지션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너무 이 포지션이 증가하게 되면 또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네. 몰려갔다는 뜻이 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높았던 것도 증시가 좀 반등하는 데에 그 이제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 중국 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오픈이 되면 뭐 예전에 저희의 기대는 뭐 공급망이 해소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왔는데 네. 막상 오픈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또 약간 그런 해석들도 자꾸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서 중립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지난 FOMC 회의 때 네. 실제로 파월 의장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을 두고서 좀 그 양쪽에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네. 인플레이션에 미친 제한적일 것이다, 중립적일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이렇기도 하는데 저렇기도 네. 하고 뭐라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급망 교란을 해소하는 데에서는 인플레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네. 또 수요가 자극이 돼버리니까 예. 인플레를 또 오히려 위로 자극하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딱 합쳐지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중립적인 결국은 요인이지 물가에는 않을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2022년을 또 정리해보고 2023년 얘기까지 좀 이어가 볼 텐데 2022년 금융시장의 특징 힘들었다 네 글자입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 네.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특징적인 걸 잡자면은 네. 올 게 다 왔다라는 올 게 그런. 다 왔다. 네,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강세장의 모습은 보통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네. 근데 약세장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라고 해가지고서 네. 뭐 전쟁이나 뭐 이례적인 요인으로 이벤트로 갑자기 급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너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네. 뭐 닷컴 버블 때처럼요. 아니면은 그 이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회수가 일어나서 네.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이제는 침체로 가서 네. 약세가 돼서 네.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나타났던 거죠. 이제 2월 달에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3월부터는 해 나갔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지금 그 침체 위험에 대해 가지고서 네. 한 6월, 7월부터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세장에 돌입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약세장에 들어가는데 복합적으로 다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 보면은 그 전부터는 소위 뭐 밈주식이다 아니면은 나스닥은 정말로 이제 좀 다우나 S&P 500 대비해서 비싼 것 아니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혹은 일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건 사실 또 닷컴 버블 때처럼 너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도 빠지기 시작했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고 배웠었던 하락장의 이유가 다 나타났었던 한 해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와닿네요. 오를 때는 되게 이유가 있어서 오르잖아요. 네, 내릴 때는 맞습니다. 보통 뭐 지금 이유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다 내리고 나니까 하는 말이지. 네, 그게 네. 내릴 때는 오히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보통 이유가 내릴 때 장이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릴 때 이제 어떻게 내릴지를 잘 모르니까. 네. 계속 금년에 사실 계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다들 그 내린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도 매일 그랬잖아요. 어제 내리긴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린 건가? 그리고 찾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오를 만한 이슈도 있는데 내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하나마나 그야말로 네네. 하나만한 소리도 하게 되고 올해가 좀 어려웠다 그런 네. 생각은 확실하게 드네요. 어려웠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시지만 이걸 단어로서 전쟁, 금리 인상 그리고 속도도 엄청났잖아요. 예, 제로 예. 금리 순에서 뭐 4%대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침체 이게 그냥 한꺼번에 왔다고 하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견뎌냈지 싶긴 네. 하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는 1년 내내 사실 별다른 반등을 못 하고 네. 네. 계속해서 증시가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내렸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마지막 생각합니다. 날까지.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 장은 왜 그렇게 약세했을까요? 그러게요. 특히나. 그 이제 네. 우리 증시 경우에는 결국엔 이게 연말 수급 꼬이는 것 때문에 그런 예, 그 것인데. 계속 말씀하시던 예. 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회피를 위한 물량이 있었고 네. 반대로 그걸 채워 나가면은 이게 좀 잘 완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 차이 그 노리고 들어왔다가 그 자금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이게 1월 달에 만기일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청산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앞에 한 절반 청산하고 만기일에 절반 청산하고 이런 식인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위클리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가. 네. 근데 이 부분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매매가 활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좀 그런 날에는 보통은 또 이게 목요일 만기인데 그런 시기에는 보면은 해외에 이제 선물이 그러니까는 미국 선물이 우리 장에도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모습하고도 좀 방향을 반대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보통은 위클리 만기일 그 시기인데 어제는 그것까지도 겹치면서 더 밀렸던 게 아닌가. 그리고 국내 기관도 좀 너무 서둘러서 판다 그런 느낌도 좀 들던데 그렇게까지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자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제는 또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를 네. 더 증폭시킬 만한 이제 그런 소식이 좀 돌았던 것이 예. 그 담보 비율을 네. 우리가 증시가 좀 하락하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신용 이제 예, 사용하시는 분들 담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네네. 되는데 그 비율을 조금 완화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은 연장이 됐었고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은 올해 말로 끝나는 거였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추가 연장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러면은 담보 비율이 다시 이제 과거 이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니 지금 가뜩이나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개인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당장 새해 첫날부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아, 그건 라는 그렇게 이야기가- 확정된 건가요? 예,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단기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제도가 계속해서 연장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뭐 너무 이게 연장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위험을 키울 수도 그렇죠. 있는 좋은 건 것이기는 아니죠.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끝나게 되고 또 그만큼 파급력이 없는데 그저 저희가 놀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이쪽에서 실망하고 떠나신 분도 많아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장중에는 그에 따른 우려도 좀 매물이 나왔었다. 어제 그렇게 그게 얘기했습니다. 급박한 뉴스였네요. 원래 예상 안 했는데 갑자기 된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좀 이야기들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잘못하면은 반대 매매 바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뭐 어제 뉴욕 증시가 올라줬으니까 1월 2일 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오늘 밤 하루 또 남았잖아요. 네, 미국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의 최근 한 일주일은 네. 그냥 정말로 배당락도 있고 네. 몇몇 가지 그냥 그 수급적인 게 치고받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펀더멘털 판단은 힘들고 그렇죠. 미국장이나 이런 해외를 참고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간 지난 일주는 마지막 주는 진짜 우리가 최악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또 많이 오르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2023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이런 질문 저 또한 좀 그래요.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네. 사실 이런 걸 정하는 게 그렇지만 많은 증권사에서 뭐 밴드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어떠신지 대표님의 의견은 2023년 뭐 사실 시장. 저는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한 10월 말부터 해서는 좀 증시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생각은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상반기 하반기 증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상반기부터 계속 쭉 해서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긍정적이다. 예, 근데 좀 좋지 침체 얘기가 않을까.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긍정적이다. 요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첫째는 인플레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침체를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되면 기업이익이 많이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기업이익이 잘 버티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었을 때 이유 자체는 과거에도 인플레가 좀 높았던 시기에는 생각보다 이 상장사들은 화폐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잘 버텼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고요. 지금 봤었을 때는 실은 그 분석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내부적으로 격차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탑다운으로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익 전망치 많이 낮춰야 된다 하시는 거고 바텀업으로 기업 개별 해가지고서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합산했을 때 우리끼리 10,000개 이상의 합산한 보고서를 써보니 요 정도로 이제 그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 어쨌든 이게 그 무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네요. 기업 예, 이익이 예. 관건이 되겠네요. 결국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기업의 그렇죠. 가격인데 뭐 기업이 이익이 나고 안 나고가 진짜 중요해졌네요. 내년에는. 네, 네. 그리고 이익에 있어 가지고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 보통은 12개월 포워드로 이익을 가지고서 PER을 넣고서 네, 그렇죠. 증시 레벨을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많이들 논의를 하실 때 내년도에 기업 이익이 얼마가 될까? 그걸 가지고 예상 PER을 곱해 보시는 방식을 택하시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24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23년도에 1분기쯤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가 되면 23년 말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년 1분기까지의 그렇죠. 실적이 중요하게 네,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미래는 조금 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PER이 만약에 23년에 딱 보는 이익 수준에 곱하셨더라도 네. 그보다는 내년이 지날수록 사실은 분기가 지날수록 그게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네요. 이제 긍정적인 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가 되면 더더욱 증시 쪽에서는 계속해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올해 30% 빠졌는데 내년에 또 30% 빠지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2023년 시장에 네. 대한 얘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주신 예, 질문하고 질문 좀 하나, 섞어서 예, 예, 네, 한번 말씀을 봐주시죠.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미라클 인베스트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테슬라 하락 원인과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한 개인적인 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역시 주셨는데, 테슬라네요. 역시 네, 테슬라,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도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과연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네.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자율주행은 언제 되는 것이냐, 네.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에다가 뭐 그 사실은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보니까는 테슬라라는 차 자체도 멋이 없더라. 뭐 이런 말씀도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나올 수 네. 있는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상황이네요. 네.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 다 나오고 디테일에 내려갈 때는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뭐 자율주행이 언제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오너 리스크가 과연 이게 리스크인지 아니면은 그 오너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네. 첫째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부진하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주요하게 놀랬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판매 실적 뭐 이런 예, 그 오더 같은 네. 경우가 좀 부진하다. 그래서 오더 잔고가 지금 예상 대비 부진한데 이게 또 테슬라가 그럼 미국에서도 드디어 외면을 받느냐인데 이 부분은 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뭐냐 하면은 IRA가 되게 되면 원래도 그 IRA 우리가 얘기 나왔을 때 기존에 보조금 받고 있던 현대나 이런 쪽이 좋지가 않아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과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 부분에서 보조금을 미국에서 다 만드니까 $7,500 보조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그 이제 구매자들이 구매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정말로 오더가 나오느냐 이거를 보기 전에 뭐 그 저기 미국에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말 하는 건 이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미국 수요가 중요하겠죠. 글로벌 네. 수요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공급망 틀을 바꿔서 전기차 쪽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려 노력하고 있고 예. 또 아직까지 침투율이 글로벌 주요 시장들 중에 유럽, 중국, 미국 중에서는 미국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성장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에서 이제는 그 좀 내려오고 있어요. 마켓 시현 내려오고 있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보게 되면은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은 소비 쪽에서 부양책 쓰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경로가 하나는 전기전자 쪽으로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TV라든지 가전 쪽이죠. 네.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쪽에 쓰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유발 효과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마켓 시어는 줄어들게 되더라도 어쨌든 시장 성장에 따라 가지고서 공장 가동이 지금은 뭐 멈추고 춘절 때까지 멈춘다 해서 우려가 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좀 과도했다. 어쨌든 정책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게 새해에는 확인이 과연 될 것이냐. 그 점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만약에 이것이 테슬라 쪽에 우호적으로 가면 지금 테슬라 주가 하락은 과한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뭐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테슬라가 브랜드 파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브랜드 파워가 예.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주가가 좋을 때는 이제 그 심플한 게 매력이 되는데 네. 주가 나쁠 때는 단차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겨울에 문이 안 열리고 이런 것들 네.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지도는 확실히 센 것 같고 그게 곧 브랜드 파워로 연결이 곧 되진 않을까. 예, 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관건인 것 같아요. 애플 같은 네네. 경우도 애플이 진짜 장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지만 네. 뭐 애플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 중간에서 지금 되게 회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듭니다. 예. 네.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분 질문도 넘어가 보죠. 네. 리버티 에브리웨어님인데
이분 생각에 1월부터의 이슈는 PF를 비롯한 부채들의 만기 도래와 유동성 경색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밝혀주시면서 미국은 전 세계 경제 침체,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 수익도 급감이 예상되는 것도 이것도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사실 네. 크레딧 리스크가 딱 본격적으로 네. 밟아야 된 게 한 10월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들은 3개월 뒤에 도래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길어봤자 이게 1년 내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봤었던 그 PF발, 그다음에 레고랜드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은 11월이었었고요. 일단은 그게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이거는 그 우리나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IMF 시절에는 보시게 되면은 금융당국도 그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랬었고 잘 몰랐었어요. 위기를 겪어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응책이나 매뉴얼이 부족했는데 그 뒤에는 카드 사태도 있었죠.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정책이 나오는 속도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기민하고 적재적소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돈을 얼마를 풀었다, 공급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 돈을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국채만 원래는 담보로 인정을 해줬는데 은행채도 인정을 해주도록 규정을 살짝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NCR에 있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자본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를 가하는 건데 자산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부채 내는 순운전 거에. 자본 비율. 예.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다든지라고 해서 이런 데에서 조금씩 몇 조씩 모아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책을 발표를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내야 되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번 4분기에는 원래 보험사들이 IFRS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야 돼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서는 채권을 좀 팔아야 되고 그 뒤에는 오히려 채권을 좀 사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팔았다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4분기에는 IBC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시장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이 시장의 수급이 꼬였던 거를 풀어나가게 해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1분기의 만기 도래분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차근차근 다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 자체는 차근차근 이게 한 번씩 리파이낸싱이 될 때마다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그 분양이나 이런 게 잘 돼야지 PF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것은 1 아니면 0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단지 1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보니까는 제 가격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1조가 다 부실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분양가를 할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임대로 돌렸다가 후에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전부 다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금융 지원책도 나오고 그 회사가 재벌 뭐 이제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또 지원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몇몇 대기업들 중에 건설사 때문에 지원 많이 들어간 데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그룹 자체가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고통을 받을 거냐?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주가도 재평가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가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PF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가 전부 안 좋아질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원을 다 해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흥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 어쨌든 결국은 돌려가지고서 지원이 다 나왔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문제는 계속 달고 갈 것이고 이 중에 터지는 것도 나오겠지만 점점 해소는 해 나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완전 뭐 제로냐 다 되냐 이게 아니라 퍼센트로 좀 따져보시면서 위험의 정도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 위험이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는 안 가는 경로로 지금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예, 일단 최근에 그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그 대책, 그다음에 지원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그런 말씀해 네, 주신 네.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도
좀 잘 뭐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대책이 좋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이제 질서 있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질서 있게 네, 시장 네. 참여자들이 아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망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져야 돼. 나까지는 아니야. 뭐 이런 질서가 좀 네. 확실히 매를 많이 맞아봐서 그런지 네. 이번에는 확실히 좀 그랬다. 그래서 자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실적에서 저는 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 점. 예. 왜냐하면 달러 강세 그 자체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 달러가 약세로 갔습니다. 네. 현재로 봐서는 추가 약세 요인이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제 어쨌든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건 멈췄거든요. 네. 최종 금리를 찾아 나가는 단계가 남은 것이지 남들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려 나가는 건 멈췄다. 그러면은 이 통화 정책 가지고서 더 달러가 강세가는 건 멈췄는데 네. 반대로 상대방들은 유럽은 아직 갈 길이 더 남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YCC를 생각보다 빨리 철폐를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두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버리면 달러가 강세 가긴 사실 어렵습니다. 예, 최소한 작년만큼 그 레벨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쪽에서 어쨌든 좀 이익이 좀 받쳐줄 것이고 결국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업 비중이 이젠 글로벌들이 다 높아요. 네. 근데 중국이 작년 3월 말부터 글로벌에는 악영향만 이제 22년 3월부터죠. 악영향만 줬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은요. 수출이 1, 2, 3월 달에는 두 자릿대 성장이었어요. 대중 수출이. 그런데 4월부터 바로 마이너스 네. 갔었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중국 사업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익이 하락하는 것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혹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익 쪽에서도 중국이나 유럽의 상황으로 볼 때 특히 외환 시장은 많이 네. 안정됐으니까 네, 네, 네. 그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몇 개 또 받아봤고요. 대표님 올해 마무리하면서 뭐 어떤 말씀? 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어떠셨습니까, 싶은지. 금년? 네. 올해는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네. 것 같고요. 다들 그렇게 여기실 네. 텐데 다만 이제 내년은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네. 또 이렇게 띠를 보니까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개묘년. 네. 그래서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 토끼가 뭐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좀 우리 생활도 좀 풍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토끼가 꾀가 많고 지혜가 많잖아요. 네. 검은색이 지혜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앞에 놓여 있기는 한데 지혜롭게 잘 좀 헤쳐나가는 그런 금융시장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르신의 아주 덕담 같았습니다. 네, 예. 훌륭하십니다. 네. 대표님도 건승하시고 2023년에도 또 저희도 많이 자주 도와주시고. 뵙겠습니다. 네, 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